도련님, 저는 도련님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 앞에서 눈물을 삼키며 고백한 기생 연화. 그녀에게는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기에 사랑하면서도 사랑할 수 없었던 걸까요? 인생 야담실록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라도 전주 땅에 박연화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전주는 조선 팔도에서도 손꼽히는 고을이었습니다. 넓은 들판에는 벼가 가득하고 산자락마다 맑은 물이 흘렀습니다. 남부시장 골목에는 아침마다 두부 장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비빔밥 냄새가 온 거리에 퍼지는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전주 변두리의 작은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방 2칸짜리 낡은 집이었지만 마당 한켠에는 연꽃 한 포기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그 연꽃에 물을 주는 것이 연화의 하루 시작이었지요. 아버지, 진지 드셨어요? 연화의 목소리는 낮고 맑았습니다. 21살의 처녀였지만 그 눈빛에는 또래보다 훨씬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의 아버지 방영감은 두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전주에서 내로라 하는 포목 상인이었습니다. 전주 비단을 한양까지 납품하던 실력 있는 장사꾼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방 안에 앉아 하루 종일 창호지 바르는 일로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 앞에 밥상을 내려놓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눈물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그것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화가 기생이 된 것은 3해 전 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연화네 집안은 가난하긴 해도 단란했습니다. 어머니는 연화가 12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 방영감은 두 손으로 열심히 일해 연화를 키웠습니다. 전주 비단을 한양에 납품하는 일로 재산도 조금씩 불어났습니다. 연화가 18살이 되던 해에는 남문 근처에 기와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을 만큼 형편이 나아졌지요. 그런데 그 기와집이 화근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이판서라는 양반이 전주 일대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판서는 조정에서도 이름난 탐관이었습니다. 전주 목사와 손을 잡고 백성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지요. 박영감의 기와집이 이판서의 눈에 들었습니다. 남문 한복판에 자리한 좋은 위치였습니다. 이판서의 신복배 선달이 찾아왔습니다. 헐값에 집을 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은 제 전 재산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 박영감은 단호했습니다. 배 선달은 씩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박영감이 한양 납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갔을 때 박영감은 얼굴을 감싸 쥐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에 뭔가를 들이부은 것이었습니다. 의원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눈 다 쓸 수가 없겠습니다. 그날 이후 박영감의 눈은 영영 어두워졌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재산은 치료비로 녹아내렸습니다. 기와집은 결국 헐값에 넘어갔습니다. 연화는 18살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변두리 초가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살에 취향로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기생집 주인 옥난댁은
연화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아버지가 눈이 없습니다. 옥난댁은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그렇게 연화는 기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바느질 삭스로 번다고 했습니다. 박 영감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딸의 곱게 단장한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딸이 가야금을 타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가슴 아프다고 생각했습니다. 취향로에서 연화는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가야금 솜씨도 빼어났고 시조한 가락을 뽑으면 손님들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절대 웃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입은 웃고 있어도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월향이 늘 하는 말이었지요. 너는 왜 웃을 때 눈이 웃질 않느냐고. 취향루를 드나드는 손님들 중에는 별이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전주 목사의 아전들도 있었고, 장사꾼들도 있었고, 한양에서 내려온 양반들도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차가웠습니다. 웃음은 보여줘도 마음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연화에게도 딱 한 사람 예외가 있었으니 바로 아버지 박 영감이었습니다. 연화는 매일 밤 취향루 일이 끝나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발을 씻겨드리고 머리를 빗겨드렸습니다. 박 영감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너는 참 효녀다. 이 아비가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구나. 연화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로 대신했습니다. 그해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취향루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2~23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도령이었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지만 차림새가 한양 양반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얼굴은 희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허리에는 옥으로 만든 놀이개가 달려 있었지요. 그 도령이 들어서자마자 취향루 기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것 좀 봐. 저 잘생긴 것 좀 봐. 한양 양반이래. 이름이 이준서라고 하던데. 이판서 대가드님이시래. 그 말에 연화의 손이 가야금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판서. 그 이름은 연화의 가슴을 칼처럼 베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빼앗아 간 이판서. 집과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간 그 이판서. 연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준서 도령은 자리에 앉으며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가야금을 내려놓은 연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령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연화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기생이 가야금을 탔습니까? 옥난댁이 답했습니다. 예. 취향루에서 제일 솜씨가 좋은 연화랍니다. 한 곡 더 듣고 싶군요. 연화는 천천히 가야금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줄 위에 얹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타는데 오늘따라 가야금 소리가 달랐습니다. 마음 어딘가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이판서의 아들이다. 그러니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준서 도령은 그날 이후로 취향루를 자주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꼭 왔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연화의 가야금을 청했습니다. 다른 기생들이 재롱을 부리며 달라붙어도 도령은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연화의 가야금 소리만 들으면 조용히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월향이 연화를 부른 것은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연화야, 저 도령이 너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언니. 아니야. 내가 이 일을 15년 했다. 눈빛이 달라. 저 도령 내보는 눈빛이 보통이 아니야.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니, 저는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 너도 마음이 흔들리잖아. 내가 모를 것 같으냐?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화야, 저 도령이 어떤 집 자식인지 너도 알고 나도 알아. 하지만 자식이 아비의 죄를 물려받는 건 아니잖느냐. 그 말에 연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언니, 말해봐라. 저는 저 도령이 싫습니다. 정말로?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연화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준서 도령이 싫지 않다는 것을. 도령은 다른 손님들과 달랐습니다. 기생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했습니다. 가야금을 듣다가 연화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연화 씨 눈빛이 늘 슬퍼 보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으신 겁니까?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저 도령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연화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빼앗고 집안을 망하게 한 이판서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 도령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이판서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마음을 돌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돌려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늦가을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이준서 도령이 취향로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연화와 마당에서 단둘이 마주쳤습니다.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렸습니다. 도령은 연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연화 씨, 내가 이곳에 올 때마다 연화 씨 가야금을 듣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도련님. 그 소리 안에 뭔가가 있습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듣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런데도 계속 듣고 싶어집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령이 품에서 부채 하나를 꺼냈습니다. 흰 비단에 대나무를 그린 부채였습니다.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연화 씨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연화는 부채를 바라봤습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받는 순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손은 이미 부채를 잡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련님. 그 순간 연화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마음이 이미 건너가 버렸다는 것을. 부채를 받은 날 밤 연화는 월향 언니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월향은 연화의 손에 들린 부채를 보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받았구나.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월향은 방 한쪽에 있는 낡은 함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반쪽이 잘린 비녀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옛날에 사랑한 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비녀를 반으로 나눠 가졌지. 그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 연화는 말이 없었습니다. 연화야,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신분이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그런 것보다 더 큰 게 사람 마음이야. 사람 마음은 머리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언니, 저 도련님 아버지가 알아. 나도 알아. 월향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연화야, 그래도 한 가지만 명심해라. 예. 사랑은 반드시 진실 위에 서야 한다. 거짓 위에 쌓은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 내 사연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어. 연화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사랑은 진실 위에 서야 한다.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연화는 아직 몰랐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이준서 도령과 연화는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령은 취향로에 오면 다른 기생들에게는 눈도 주지 않고 연화 옆에만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야금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야기가 깊어졌습니다. 연화 씨는 어릴 때 꿈이 뭐였습니까? 연화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서당 선생님이요. 어릴 때 글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도령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책을 가져오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다음 날 도령은 정말로 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두꺼운 시집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도령이 낮은 목소리로 시를 읽었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 도령은 올 때마다 책을 가져왔습니다. 연화는 한자를 읽을 줄 알았기 때문에 둘이서 번갈아가며 읽었습니다. 취향도 다른 기생들이 기웃거리며 구경을 했습니다. 세상에 기생한테 책 읽어주는 도령은 처음 봤네. 저러다 진짜 반해버리는 거 아니야? 연화도 모르는 사이 웃음이 늘었습니다. 월향이 그것을 보고 빙긋이 웃었습니다.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취향로에 전주 목사의 아전 하나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연화에게 무례한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준서 도령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물러서시오. 아전이 비틀거리며 도령을 쳐다봤습니다. 뭐야, 당신은? 이준서입니다. 한양 이판서의 아들이요. 아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판서라는 이름은 전주에서도 무서운 이름이었습니다. 아전은 꾸벅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연화는 도령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늘해졌습니다. 이판서의 아들. 그 이름이 아버지 얼굴 위에 겹쳐졌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손으로 더듬어 밥을 먹는 아버지의 얼굴이.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매화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서 도령이 어느 날 연화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연화 씨, 같이 꽃 구경 갑시다. 연화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령의 눈빛이 너무 맑고 간절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둘은 전주 한벽당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매화꽃이 흰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한벽당 아래 흐르는 물은 봄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도령이 말했습니다. 연화 씨,
나는 연화 씨 가야금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무엇을요? 이 사람이 내가 찾던 사람이라는 것을. 연화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도련님, 압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닌 것도 압니다. 연화 씨가 기생이고 나는 양반이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 내 마음이 더 큽니다. 연화는 한참 동안 흐르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지금 말해야 했습니다. 도련님 아버지가 제 집안을 망하게 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눈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생이 됐습니다. 저는 도련님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도련님, 저는 기생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도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한테 연화 씨는 그냥 연화 씨입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령이 품에서 부채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그린 것과 똑같은 부채였습니다. 이것도 내가 그렸습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연화 씨는 제가 드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둘만 아는 약속으로.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부채를 꽉 쥐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마음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봄이 깊어갔습니다. 연화와 이준서 도령의 사이는 전주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름아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취향그 옥난대기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야, 이준서 도령이 너를 데려가고 싶다고 하더라. 몸값을 치르겠다고.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생에서 나와 그 도령의 집에 들어가란 말이야. 도령이 옥난댁한테 직접 와서 청을 드렸어. 연화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령이 진심인 것 같다. 한양 양반 자제가 기생 몸값을 치르겠다고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느냐. 연화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준서 도령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연화 씨, 나랑 같이 살겠습니까? 연화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도련님. 예. 저는 도련님이 좋습니다. 도령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럼 된 겁니까?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의 어두운 눈도 이판서의 이름도 모두 멀리 물러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봄볕이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이준서 도령의 아버지 이판서가 아들을 당장 한양으로 올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혼사가 잡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령은 편지를 읽으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도련님, 걱정 마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령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예. 연화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령이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취향루에 낯선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나이 50쯤 된 기름진 얼굴의 사내였습니다. 배에 선달이었습니다. 이판서의 신복. 연화는 그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배 선달이 연화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연화냐? 예. 전주 박씨 포목상 딸이지. 연화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배에 선다리씩 웃었습니다. 이 판서 나리께서 다 아신다. 내가 누구 딸인지. 연화의 몸이 굳었습니다. 나리께서 전하라고 하셨다. 도련님 곁에서 물러나라. 만약 물러나지 않으면 배 선다리 말을 멈추고 연화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아비가 어떻게 눈을 잃었는지 기억하느냐. 연화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번 당한 일은 두 번도 당할 수 있어.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이고 잔인한 협박이었습니다. 배 선달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봐라. 내 아비 눈이 아직 2개 더 있을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연화는 알았습니다. 이 판서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연화가 누구 딸인지, 이준서 도령과 어떤 관계가 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아들과 연화를 떼어놓으려 한다는 것을. 월향이 달려왔습니다. 연화야 괜찮으냐? 저 사람이 누구냐? 연화는 오래된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판서가 아버지의 눈을 빼앗은 것, 집안이 망한 것, 그래서 기생이 된 것. 월향은 말없이 연화를 끌어안았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기다리는 아버지. 딸이 바느질 삭스로 번다고 믿고 있는 아버지. 만약 이 판서가 아버지에게 손을 댄다면 이미 눈이 없는 아버지에게 또 무슨 짓을 할지 생각만 해도 온몸이 오들오들 떨렸습니다. 연화는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 결심이 섰습니다. 무거운 결심이었습니다.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결심이었습니다. 연화는 부채를 꺼내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이준서 도령이 그린 대나무 그림. 눈썹처럼 가늘고 단단한 대나무. 연화는 천천히 부채를 접었습니다. 이준서 도령이 한양에서 돌아왔습니다. 취향루 마당에 들어서는 도령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를 보자마자 눈이 환해졌습니다. 연화 씨, 기다렸습니까? 연화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도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연화는 품에서 부채를 꺼냈습니다. 도령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도령은 한참 동안 그 부채를 바라봤습니다. 연화 씨, 저는 도련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 때문입니까? 아버지는 내가 설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처음부터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생입니다. 도련님은 양반이고 이것은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연화 씨, 부디 좋은 분 만나 행복하게 사십시오.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도령이 연화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연화 씨, 눈을 보여주십시오. 연화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눈을 보여줘야 압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화 씨 눈이 옵니다. 연화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도련님, 가십시오. 도령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부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당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도령의 뒷모습을 연화는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도령이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땅에 쏟아지는 빗물처럼 월향이 뒤에서 연화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연화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켠 작은 화분에 심긴 연꽃 한 포기가 봄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변했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가야금을 타도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몰랐습니다. 취향루 기생들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건드리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연화가 아버지 집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서서 빗소리를 듣다가 연화는 문득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은 채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캄캄한 하늘이었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한때 씩씩하게 장사를 하던 아버지. 연화가 어릴 때 등에 업고 전주 장터를 누비던 아버지. 눈이 멀고 집을 잃고도 딸 앞에서만큼은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던 아버지. 도령 생각도 났습니다. 책을 읽어주던 목소리. 취향루 마당에서 연화를 지켜서던 뒷모습. 눈에 눈물을 담고도 돌아서던 그 얼굴. 그리고 월향 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진실 위에 서야 한다. 연화는 그 말을 다시 씹어봤습니다. 거짓 위에 쌓은 사랑은 반드시 무너진다. 연화는 도령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헤어져야 하는지, 이판서가 아버지에게 한 일이 무엇인지, 배선달의 협박이 무엇이었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냈습니다. 연화는 빗속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를 지킨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에 도망친 것인가? 이판서가 아버지에게 손을 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또 있었습니다. 도령에게 진실을 말하면 도령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두려웠다는 것을. 아버지를 망하게 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 사랑했다는 말을 어떻게 하냐고. 연화는 그 두려움으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빗속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연화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처마 밑 작은 화분. 아버지 집에서 가져온 연꽃 화분이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연꽃은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꽃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더럽고 어두운 곳에서 자라지만 꽃은 깨끗하고 맑습니다. 그것이 연꽃입니다. 연화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에 젖은 옷을 털었습니다. 나는 연꽃처럼 살겠다고. 어머니가 연화라는 이름을 지어준 뜻이 그것이었겠지. 더럽고 어두운 곳에 있어도 꽃은 피어야 한다.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두려워도, 무너져도 진실 위에 서야 했습니다. 연화는 월향을 찾아갔습니다. 언니, 저 도련님을 찾아가야겠습니다. 월향은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진실을 말하려고요. 제가 누구인지, 이판서 나리가 제 아버지한테 한 일이 무엇인지, 배선달이 저한테 한 협박이 무엇인지 다 말하면? 모르겠습니다. 도련님이 어떻게 반응할지. 연화는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르는 채로 살 수가 없습니다. 월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한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진실을 말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 연화는 도령이 묵고 있는 전주 객주로 향했습니다. 도령은 아직 전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령이 연화를 보고 굳은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연화 씨, 도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 들어주십시오. 연화는 도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포목 장사를 하던 것, 이판서가 전주 땅을 사들이면서 아버지 집에 눈독을 들인 것, 배선달이 찾아와 헐값에 팔라고 협박한 것, 아버지가 거절하자 길에서 봉변을 당해 눈을 잃은 것, 집을 빼앗기고 재산을 잃은 것, 그래서 자신이 기생이 된 것. 도령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선달이 취향루에 찾아온 것도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협박도.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저는 도련님이 누구 아들인지 알면서 마음을 줬습니다.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도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령이 연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화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령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연화 씨, 고맙습니다. 예. 말해줘서, 진실을 말해줘서. 도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도련님, 하지만 몰랐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도령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연화 씨, 저는 아버지한테 가겠습니다. 도련님,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 반드시 따져 묻겠습니다. 그리고 연화 씨 아버지께 사죄를 드려야 합니다. 연화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연화 씨,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처음으로 슬픔이 아닌 눈물이었습니다. 이준서 도령은 그 길로 말을 타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전주에서 한양까지 말을 달리면 사흘이었습니다. 도령은 이틀 만에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이판서 대감댁에 들어서는 도령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판서는 사랑채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판서가 아들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손님이 계시지 않느냐? 지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령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주에서 박포목상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판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그분의 집을 빼앗고 눈을 잃게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방 안 손님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이 판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느냐? 그 분의 딸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 기생년한테서. 이 판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서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하느냐? 알고 있습니다. 감히 아비에게. 이 판서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도령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도령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도령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억울한 백성의 눈을 빼앗는 것이 양반의 도리입니까? 이 판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님들 중 하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 판서 나리가 그런 일을 했다고? 이 판서가 손님들을 돌아봤습니다. 모두들 나가주시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조정 관리가 있었습니다. 평소 이 판서와 사이가 좋지 않던 김 대감이었습니다. 김 대감은 그날 들은 이야기를 혼자 가슴속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전주 목사에게 조정에서 감찰이 내려왔습니다. 이 판서가 전주 일대에서 백성들의 땅을 빼앗은 일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선달이 제일 먼저 잡혔습니다. 배선달은 형틀 앞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 판서의 명을 받아 행한 일들을 낱낱이 풀었습니다. 박포목상의 눈을 멀게 한 것도, 전주 일대 백성 수십 명의 땅을 헐값에 빼앗은 것도, 전주 목사에게 뇌물을 건넨 것도, 이 판서는 한양에서 잡혀 한성부로 끌려갔습니다. 호화로운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가마를 타고 다니던 이 판서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는 모습을 한양 사람들이 모두 보았습니다. 탐관오리가 잡혔대. 그 이 판서 양반 말이야? 맞아. 전주에서 백성들 땅을 빼앗고 눈까지 멀게 했다고 하던데. 거리에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이 판서는 신문 끝에 죄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수십 명의 백성에게서 빼앗은 토지, 목사와 나눈 뇌물, 배선달을 시켜 저지른 폭행들. 이 판서는 모든 것을 변명하려 했지만 배선달의 진술과 문서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직은 모두 박탈되었습니다. 가사는 몰수되었습니다. 전주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 빼앗은 땅은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서는 만신창이가 되어 도성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배가 고픕니다. 거리를 헤매는 이 판서 앞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엊그제까지 고개를 숙이며 지나쳤던 그 사람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수십 명의 삶을 짓밟았던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한양에서 전주로 소식이 내려왔습니다. 이준서 도령이 직접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연화를 데리고 박영감이 사는 초가집으로 갔습니다. 도령은 박영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준서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가 어르신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박영감이 눈썹을 움직였습니다. 이준서, 예. 이 판서의 아들이냐? 예. 저는 제 아버지를 대신해 용서를 빕니다. 방 안이 오랫동안 고요했습니다. 박영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박영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자식이 아비 죄를 갚는 것이 어찌 당연한 일이겠느냐. 하지만 내가 이리 왔으니 이 영감은 됐다. 도령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그 옆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박 영감이 손을 뻗었습니다. 연화의 손을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야. 예, 아버지. 너 울고 있냐? 아닙니다. 거짓말. 박 영감이 빙긋이 웃었습니다. 눈이 없어도 딸 우는 것은 안다. 연화는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오래도록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주 한벽당 아래 새로 지은 기와집에는 봄이 오면 연꽃이 피었습니다. 마당 한켠 큰 화분에 연꽃이 심겨 있었습니다. 처마 밑 작은 화분이 아니라 제법 큰 화분이었습니다. 그 집은 이준서 도령과 연화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취향루를 나온 연화는 더 이상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도령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박 영감은 안방에서 지냈습니다. 여전히 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밥을 잘 먹었습니다. 웃음이 늘었습니다. 이준서는 매일 아침 박 영감 방에 들어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르신 진지 드셨습니까? 그래. 어서 오너라. 장인과 사위가 매일 아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박 영감이 이준서에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예, 어르신. 연화가 웃을 때 눈이 웃더냐? 이준서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예. 아주 환하게 웃습니다. 박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됐다. 그 아이가 눈이 웃는 것을 나는 못 봤거든. 마당에서 연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준서야, 밥 먹어요. 이준서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박 영감도 따라 웃었습니다. 봄볕이 마당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연꽃이 방금 막 꽃봉오리를 열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오래도록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지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흙 속에서 자라는 연꽃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마르면 꽃도 필 수 없습니다. 연화는 진실을 말하는 날에서야 비로소 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진실을 선택한 그날. 사랑은 진실 위에 서야 합니다. 두려워도 진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뿌리가 살고 꽃이 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인생 야담실록에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